나이트 시네마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 안녕하세요. 당신의 밤이 온통 영화가 되는 곳, 보통 사람들의 영화수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의식의 흐름을 따라가는 영화 뉴스를 이 프렌드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는 제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바타의 스포일러 감상 후기 토론회를 지난주 수요일에 흐름드 살롱에서 진행을 했어요.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 작품인 만큼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참가를 해주셨고, 성황리에 종료가 됐습니다. 지금 500만 관객을 돌파를 했고요. 전작보다는 빠른 관객몰이긴 해요. 전날 400만 명을 넘어섰는데 하루 만에 500만 명, 그러니까 하루 만에 100만 명이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말 유의미한 수치인 게요. 이게 상영 시간이 3시간이 훌쩍 넘잖아요. 근데 하루는 24시간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상영 시간이 긴 만큼 상영 회차가 많이 편성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만에 거의 100만이 들었다는 거는 거의 뭐 풀가동 꽉꽉 채워서 이렇게 관객들이 찾아주셨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열흘 만에 500만을 돌파한 범죄도시 2보다는 느립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사실 그렇게 신경 쓸 만한 그 수치가 아닌 게, 범죄도시 2와 아바타 2의 상영 시간을 고려한다면은 사실 이게 뭐 그렇게 큰 차이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흥행을 하고 있다. 근데 국내에서는 이렇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좀 주춤하고 있다, 흥행세가.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낀 연말 시즌에는 미국 영화계에서 가장 큰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대목인데, 뉴욕이 1906년 이후에 가장 추운 크리스마스를 맞는 등 미국 전역에 폭설과 혹한이 몰아치면서 대부분 영화 흥행이 기대 이하에 머물 것으로 전망이 된다. 실제로 아바타2는 현지 시간으로 지난 23일 1,950만 달러 흥행을 기록해서 박스 오피스 1위이긴 한데, 일주일 전 5,320만 달러에 비해서 3분의 1 토막이 났다, 매출이. 요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혹한의 추위 때문에 좀 주춤했던 것 같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흥행이 좀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중국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화장터가 부족하다고 하죠. 그만큼 코로나 재유행이 중국에서 기승을 부리면서 사람들이 극장은 고사하고 지금 외출마저도 좀 조심스러워하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아바타 흥행은 지금 이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뮤지컬 영화죠. 영웅을 보고 왔는데요. 개인적으로는 너무 실망을 했고요. 이렇게 짧은 후기도 유튜브에 남겼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굉장히 좋아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제가 봤던 그 회차도 대부분이 저희 부모님 세대로 보이는 분들이 이제 자리를 채워주셨고, 저는 보면서 '야, 이거 좀 너무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지만, 제 뒤쪽에서는 막 훌쩍이는 소리, 그리고 뭐 개그씬에서 빵빵 터지시면서 정말 재밌게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 영웅의 짧은 후기라고 하면서 이 유튜브와 틱톡에다가 이 한 2분 정도 되는 이 후기를 올렸는데, 당연히 안 좋은 소리를 했겠죠. 그러고 올렸더니 의외로 저는 틱톡이 좀 젊은 층이 사용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유튜브는 좀 범용적인,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틱톡에서는 재미없게 봤다라고 하는 내용에 공감되는 내용들이 많이, 댓글이 많이 달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유튜브에서는 좀 반반 갈릴 것 같다. 왜냐면 모든 연령들이 많이들 사용을 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틱톡에서는 나는 보다가 뭐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라든가, 아니면은 재밌게 봤는데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든가, 야, 이렇게 욕할 것 같으면 네가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런 댓글들이 달리는데, 유튜브에 오히려 정말 오래 본 영화 중에 가장 별로였다라든가, 이런 제가 재미없게 봤다는 의견에 동조해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리더라고요. 뭐 물론 뭐 제 컨텐츠가 노출되면 얼마나 노출된다고 뭐 그 댓글 몇 개 가지고 이 플랫폼 전체의 분위기를 대변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좀 반대로 댓글들이 달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그 정도 얘기를 하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요 기사도 하나 났는데 요거는 윤재균 감독님의 인터뷰를 담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흥행이 주춤한 것 같냐?"라고 이제 기자가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초반 흥행은 나흘간 54만 명으로 저조한 편이다. 손익분기가 350만인데 이때까지 갈 길이 멀다."라는 기사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윤재균 감독님께서는 좀 아무래도 뮤지컬 영화라는 그 진입 장벽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닐까요?"라는 식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나름의 노력은 한 것 같아요. 뮤지컬 오리지널을 이제 영화로 옮기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은 하셨던 것 같은데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뭐 크게 와닿진 않았다. 뭐 요런 감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본 작품은요. 웬즈데이라는 작품을 제가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최종화까지 다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고 해리포터의 팀 버튼 버전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웬즈데이라는 캐릭터도 충분히 매력적이었지만 이 웬즈데이의 파트너 그러니까 그 룸메이트로 나오는 이니드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이게 웬즈데이는 굉장히 그 무채색 톤의 캐릭터인데 이니드는 굉장히 화려하고 그 색깔 충만한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 성향도 완전 갈리겠죠? 웬즈데이는 되게 어둡고 시니컬하고 이런 성격인데 반해서 이니드는 굉장히 밝고 대표적인 하이틴 그 청소년기의 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인데 이 이니드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캐릭터에 좀 이입을 해서 봤던 것 같고 그 싱이라는 캐릭터가 나와요. 그거는 그 손목 아래에 있는 그 손만 이렇게 손가락으로 기어다니는 캐릭터인데 그 형상만 딱 보면은 되게 징그러울 것 같잖아요. 근데 하는 짓이 너무 사랑스러워 가지고 이 웬즈데이와의 궁합도 굉장히 잘 맞고 웬즈데이의 조력자로서 어떤 활약을 하면서 되게 재밌게 묘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히 말하자면은 '올해의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팀 버튼 감독님의 상상력이 10분 발휘된 캐릭터 같아서 너무 괜찮았던 캐릭터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주 개봉 영화에 대해서 소개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도 지난주에 이어서 뭐 이렇다 할 개봉작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누가 아바타 2랑 경쟁을 하고 싶겠습니까? 지난주에 개봉했던 영웅이 좀 이례적인 케이스지 다른 작품들은 크게 뭐 그렇습니다. 자,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젠틀맨이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이게 특이한 게 웨이브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보통 지금까지 웨이브에서 제작을 했다고 하면은 드라마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웨이브에서 제작한 영화예요. 영화라서 이것도 웨이브도 약간 그 넷플릭스를 벤치마킹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극장에 잠시 걸었다가 웨이브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플레이 타임은 123분이고요. 감독님은 김경원 감독님이신데 아티스트 다시 태어나다의 감독님이시라고 하는데 무슨 작품인지는 잘 모르겠고 배우가 좀 볼만합니다. 주지훈 배우님, 박성훈 배우님, 최성은 배우님이 이제 나서서 주연을 맡아주셨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최성은 배우님 요 사진 있잖아요. 요 포스터랑 그 예고편에서 나왔던 그 모습이 처음에 그 티아라에 있는 함은정 배우 있잖아요. 그분인 줄 알았어요. 그분도 연기를 되게 열심히 하시는데 요 검은색 흑단발에 요 옆 라인이라든지 요 관상이 그 티아라 출신 배우인 함은정 배우님이랑 되게 닮아 가지고 처음에 '함은정 배우님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요렇게 사진을 보면은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요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 딱 눈도장을 찍었던 작품은 시동이라는 작품에서 눈도장을 찍었던 것 같고요. 그 시동에서 어떻게 나오시냐면은 머리카락을 이렇게 시뻘겋게 염색해 가지고 이렇게 나오셨어요. 지금 보이시는. 지금 뭐 요 분인데 최성은 배우는 요 분인데 시동에서 이렇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사실 되게 예쁘신 분인데 시동에서는 그 염색도 이렇게 하고 약간 보이시하게 꾸미셔 가지고 "어디서 사람들의 눈에 많이 띄었냐?"라고 하면은 JTBC에서 방영되었던 괴물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신하균 배우랑 여진구 배우가 이제 주연을 맡았던 요 괴물이라는 그 드라마인데 2021 년에 방영했던 드라마 중에서 몇 안 되는 웰메이드 드라마입니다. 너무 잘 만든 작품이고 결말까지 어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아마 그 정육점을 운영하는 그런 캐릭터로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매력적으로 나와 가지고 뭔가 몽환적이기도 하고 좀 어두운 캐릭터긴 했지만 매력이 10분 잘 발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요런 캐릭터 나왔는데 요 딱 아까 그 시동에서의 모습이랑 지금 요 모습이랑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예쁘게 잘 나오셨어요. 나오셔서 많은 분들이 요 괴물이라는 작품으로 최성은 배우님의 팬이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 젠틀맨에서도 출연을 해 주신다고 하네요. 주지훈 배우도 이제 오랜만에 스크린 나들이를 했는데요. 영화로는 얼마 만인가 보니까 젠틀맨의 전작이 암수살인이더라고요. 암수살인에서 나와 가지고 연기 너무 잘 해 주셨는데 지금 공백이 거의 한 4년 정도? 4년 만에 이제 스크린 나들이를 주지훈 배우가 하고 있습니다. 사실 주지훈 배우께서 생긴 것도 너무 잘생겼고 연기력도 충만하신 분이지만 마약 사건이 한번 터졌죠. 마약 복용 사건이 한번 터져 가지고 그래도 뭐 죄를 지었으면은 죄값은 충분히 잘 치르고 반성하시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약 사건으로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군대를 다녀오셨죠. 군대 다녀오시고 난 다음부터 이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좋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요 아수라에서도 좋았죠. 아수라를 재밌게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수라 진짜 너무 별로였거든요. 제가 안 좋아하는 영화 타입이 뭐냐면은 보고 나서 특정 장면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는 영화를 제가 되게 안 좋아해요. 그래서 아수라도 되게 안 좋아하고, 아수라를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의 반열에 올려놓으시던데, 저는 그래서 되게 별로였고요. 마지막에 장례식장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이 저는 너무 불쾌해가지고, 얘기하면 너무 스포인가? 근데 2016년에 나온 영화인데, 이 내용 얘기했다고 해서 스포라고 욕할 분이 계실까요? 어쨌든 조심스러운데, 그런 게 있어요. 누구를 죽이라고 시킨 다음에 죽이는 장면을 직접 촬영하게 시키는 그런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오히려 막 도끼로 찢고 막 칼로 쑤시고 이런 게 불쾌했다기보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불쾌해가지고 그게 좀 트라우마로 남아서 이 작품은 이거는 너무 불쾌한 영화 이렇게 딱 기억에 남아서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하는 작품이긴 하지만 저의 이 호불호와는 별개로 여기서 이제 주지훈 배우는 충분히 열연을 해주셨죠. 비슷한 결로 제가 안 좋아하는 영화가 VIP입니다. VIP에서 보면은 이종석이 피해자들을 살해하는 과정들을 되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저는 너무 보기 힘들더라고요. 극장에서 보는데. 그래서 VIP도 굉장히 그 장면에 대한 트라우마가 남아가지고 어린아이가 이렇게 목매에 달려있는 장면이 또 나와요. 완전 피떡이 돼 가지고 그 장면도 너무 보기 힘들어서 좀 개인적으로 힘들었고 그렇습니다. 신과 함께에서도 하정우 배우랑 같이 합을 맞추면서 해원맥으로 연기를 잘 해 주셨고 둘 다 쌍춤만 와 미쳤습니다. 1,400만 1,200만 미쳤죠. 완전 흥행을 했고 공작에서도 이제 북한군으로 나오는데 497만 암수살인도 378만 거의 뭐 지금 아수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완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죠. 그죠? 근데 이 젠틀맨에서도 어떻게 해 줄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 해 주시길 바라 보겠습니다. 시놉시스는 요렇게 있는데 요거를 읽어야 될까요? 네. 네, 의뢰받은 사건은 100% 처리하는 흥신소 사장 지현수는 의뢰인과 함께 강아지를 찾기 위해 간 어느 펜션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고 쓰러진다. 끊어진 기억, 사라진 의뢰인, 정신을 차려보니 졸지의 납치 사건 용의자로 몰려버렸다라고 해서 이제 어찌저찌 해서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휘말리는 뭐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신의 20일에 이제 평론가들은 어떻게 평론했는지 좀 보자면은, 정재훈 평론가님은, 10개 만점에 5개를 주시면서, 순행 중인 영화에 제동을 거는 몇 번의 급 커브들이라고 남겨주셨고요. 괜찮게 흘러간다 싶으면은 뭔가 삼천포로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죠? 이자연 평론가님께서는 또 별 10개 만점에 5개를 주시면서 생략과 여백의 의미를 더 키웠다면이라고 아쉬움을 남겨주셨네요. 네. 자, 그 다음은 크레이지 컴페티션이라는 작품인데요. 자, 요것도 시놉시스 한번 읽고 가보겠습니다. 가진 것 없이 맨손으로 시작해서 자수성가한 억만장자.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를 누리지만 명성에 목마른 그는 80세 생일 기념으로 훌륭한 영화를 만들라고 지시를 한다. 노벨 문학상 판권을 돈으로 사버리고
전 세계 영화제를 휩쓴 경력을 지닌 롤라 쿠에바스 감독을 기용한다. 어우, 막 돈으로 그냥 완전 플렉스 하고 있죠. 천재 감독으로 불리지만 괴짜 기질이 있다고 알려진 롤라 쿠에바스 감독은 자신이 연출할 영화에 연기 거장 이반 토레스와 월드스타 페닉스 리베로를 캐스팅한다. 넘쳐 흐르는 제작비로 최고의 원작, 최고의 감독, 최고의 배우가 뭉치고 지상 최대의 걸작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된다라는 그런 내용의 영화입니다. 배우로는 페넬로페 크루즈 배우님이 나와주시고요. 내 남자의 아내도 좋아라는 작품을 통해서 81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조연상을 수상했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작품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이한 게요. 언차티드, 킬러의 보디가드, 닥터 도리틀 뭐 등등, 마스크 오브 조로, 뱀파이어와의 인터뷰 등등에 나왔던 안토니오 반델라스 배우가 또 나와주십니다. 여기 포스터에 떡하니 이렇게 나와 계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연기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 평론가들은 이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보겠습니다. 박평식 평론가님께서는 별 10개 만점에 6개를 주시면서 사납고 흥겨운 영화판 한마당이라고 주셨고, 이용철 평론가님께서는 별 7개를 주시면서 이름값 하는 배우들, 공허하나 치명적인 공간처럼, 소은성 평론가님은 별 7개를 주시면서 최고와 최악 사이에 정신 나간 줄타기라고 해주셨습니다. 좋단 말인지 별로란 말인지 당최 파악이 안 되는 네, 그런 얘긴데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그죠? 이스터 썬데이라는 영화가 또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하는데 요거는 그 시내 21에서도 그 평론가 평조차 남아있지 않은 뭐 작은 영화인 것 같고요. 네, 시놉시스만 한번 읽고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정보가 없어서 뭐 추가 정보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코미디언이자 배우 지망생인 조는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는 오디션으로 좌절하던 중 부활절을 맞아 아들과 함께 어머니의 집을 찾는다. 1년에 한 번 모든 가족이 모이는 날 조는 사이가 좋지 않은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엄청난 빚을 지고 갱들에게 쫓기는 사촌 동생 사이에서 평생 잊지 못할 부활절을 보내게 된다라고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는데 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봐도 딱히 뭐 이렇게 예고편 외에는 나오는 게 없는 걸 보니까 그렇게 큰 영화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태석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하고요. 요 영화입니다. 요 영화인데 딱 이름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뭔가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 작품이겠다라는 느낌이 오죠. 고 이태석 신부를 기억하는 이들과 제자들의 이야기로 부활이라는 작품의 후속적으로 볼 수 있는 영화라고 하는데 이 부활이 뭔가 봤더니 이것도 이제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데요. 요것도 울지마 톤즈의 후속적으로 이태석 신부님의 제자들의 생활이 담긴 영화라고 하는데 또 이 울지마 톤즈가 뭔지 보면은 이 이태석 신부님의 그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많은 선행을 베풀고 떠나신 분이라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가 이렇게 연달아서 3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성악가이자 파페라 가수로 유명한 임형주 님께서 나레이션으로 이제 참여를 해주셨다고 하고요. 대체 어떤 분이길래 이렇게 영화가 다큐멘터리 영화가 연속 3편이나 제작이 되었을까라고 궁금증을 가지고 보면요. 대한민국의 의사이자 신부님이시고요. 수도자로 세례명은 요한이라고 합니다.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수단 톤즈에 파견되어서 봉사활동을 하며 체류했으며 이 시기에 베푼 여러 가지 선행과 공적 덕분에 기독교 종파는 물론이고 다른 종교의 교인들과 무종교인들에게도 큰 존경을 받는 위인이다라고 하시는데요. 뭐 어떤 일을 하셨나 짧게 보면은 물론 뭐 이렇게 몇 줄의 글로는 표현되지 않을 만큼 많은 업적을 하신 분이겠지만 짧게 요약해서 한번 보자면요. 사제서품을 받은 이후 아프리카 케냐로 건너갔다가 얼마 안 되어서 더 위험하고 어려운 지역인 20년 동안 계속 내전이 발생을 했던 수단으로 건너가서 의료 활동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시고요. 열악한 수단의 환경 속에서도 병원을 손수 만들었고 의사이기도 하니까요. 나병 혹은 문둥병이라고 불리는 한센병 환자들과 결핵 환자들을 보살피며 지속적인 예방접종 사업을 벌였다. 특히 발가락이 뭉드러진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발에 맞춰 특수 제작한 신발을 선물하기도 했다. 야.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동 진료를 하며 8년을 지냈다. 와, 8년 동안 야,
네, 여기에 내전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받을 미래 세대들을 걱정하며 손수 학교와 기숙사를 짓고 수학을 가르치기에 이른다. 거기다 아이들을 모아서 악단을 만들고 지휘자를 맡기까지 했다. 이때 브라스 밴드 악기를 연주할 줄 아는 사람이 당연히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교본을 보고 배워서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지휘를 했다고 한다라고 이렇게 코멘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로 보면은 그냥 몇 줄의 글로 끝나는 거지만 이 과정이 쉬웠겠습니까? 당연히 너무 험난하고 어려운 길이기도 했고요. 보통의 결심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런 업적이기도 하죠. 2008년 10월 휴가차 귀국해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대장암 4기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고요. 말기암 선고를 받고도 그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지가 워낙 강해서 주변 사람들이 뜯어말린다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담당 의사의 말에 따르면은 말기암 선고를 받자마자 톤주에서 우물을 파다 왔습니다. 마저 다 해야 합니다라고 시리에 빠졌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본인의 말기암 선고보다는 앞으로 봉사활동을 계속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더 컸다라고 합니다. 네. 제가 이분의 다큐를 본 건 아니지만 요 구절만 읽었는데도 지금 약간 울컥하거든요. 사진이랑 그 이분이 하셨던 일이랑 요런 그 후기들을 보니까 이게 더 막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나무위키에 쓰였던 요 사진이 영정 사진이 되었다고 하네요. 아유 진짜 말하다 보니까 저도 눈시울이 묽어지는데 어쨌든 그런 분의 일대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신의 21에서 어떤 평을 받았는지 보니까요. 근데 지금 뭐 별 10개 만점에 4개를 주시면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겠지만 이라는 후기가 남아져 있는데요. 이거는 뭐랄까 뭐 영화의 재미나 뭐 작품성 이런 거를 떠나 가지고요. 그냥 이런 훌륭하신 분의 일대기를 그냥 영상화 시켜서 이렇게 아카이빙 해 놓는다, 박제를 해 놓는다 요거에 의미를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글이나 책으로 물론 남기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남기는 거는 그 글이나 뭐 책이나 뭐 이런 것들로 남기는 것과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물론 이분도 평은 뭐 이렇게 하셨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훌륭하신 분의 어떤 이야기를 이렇게 다큐멘터리로 남긴다는 것도 중요하다. 요거에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그죠? 잠깐만, 어이구, 이렇게 열심히 혼자 떠들고 있는 가운데 지금 잠깐만요. 무명님이 9,000포인트 후원을 해주셨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소희님이 또 1,000포인트 후원을 해주셨네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아라는 작품이 개봉 예정인데요. 왠지 요 메모리아라는 작품을 읽다 보니까 시네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작품이긴 했습니다. 감독님 성함이 아피차퐁 위라세타꾼이라는 성함을 가지고 계시고 저희한테 조금 낯설긴 하죠. 어떤 이분이신데 어떤 작품들이 있었는지 필모를 쭉 보니까 사실 제가 뭐 알만한 작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좀 이렇게 생소한 게 뭐 어쩔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배우가 틸다 스윈튼 배우가 또 나와주십니다. 너무너무 좋은 배우시죠. 근데 틸다 스윈튼 배우의 필모를 보면은 뭐랄까 상업 영화든 뭐 비상업 영화든 뭐 자본이 들어간 큰 영화든 아니면 자본이 비교적 덜 들어간 작은 규모의 영화든 좀 가리지 않고 본인이 좀 '잘 할 수 있다.'라고 여겨지는 배역들은 뭐 거리낌 없이 맡아서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단한 배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메모리아라는 타이틀 위에 시네마틱 사운드 오디세이라는 이 부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경이로운 영화적 체험이라고 붙어 있는데 요게 어떤 의미로 이런 것들이 붙어 있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읽어보자면은 태국의 영화 감독인 아피차퐁 위라세타쿤의 2021년 작품인데 이제 국내에는 2022년인 지금 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감독님이 태국에서는 영화를 찍지 않겠다고 선언한 후에 처음으로 콜롬비아에서 제작한 영화라고 하고요. 영어로 제작된 첫 영화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 가지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시놉시스를 살펴보면은 스코틀랜드에서 온 한 여자는 콜롬비아를 여행하던 중 알 수 없는 폭발음을 듣고 난 후 미스테리한 감각과 신도름을 경험하며 그것들이 오고 있음을 직감한다라고 하고요.
이 평가를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자면요. 이 감독님의 영화답게 정적인 비디오 아트에 가깝다라는 평이다. 그래도 지금까지 나온 이 감독님의 영화 중에서는 문턱이 낮다라는 얘기가 있다. 뭔가 진입장벽이 좀 있는 작품들 위주로 작업을 하신 감독님이신가 봐요. 그죠? 틸다 스윈튼과 잔느 발리바라는 유명한 배우 캐스팅에 태국 문화에 대한 지식 요구가 줄어들고 비교적 선명한 미스테리 플롯 때문에 따라가기가 조금 나아진 편이라고 합니다. 돌비 아트모스로 믹싱이 되었고요. 아트하우스 영화들이 사운드를 5.1 채널로 제작하는 것과는 다르게 7.1 채널로 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이것만 봤을 때는 이 뭔가 사운드가 되게 중요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평론가 분들은 어떻게 평을 하셨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박병식 평론가님께서는 별 7개를 주시면서 명상과 체면에서 유체이탈로라고 남겨주셨고요. 이용철 평론가님께서는 별 만점을 주시면서 감각이 개방된 영지로의 초대라고 해주셨고요. 김소미 평론가님께서는 별 9개를 주시면서 환청과 침묵이 억압을 깨우는 주술처럼 진동한다라고 해주셨고, 이우빈 평론가님께서는 별 6개를 주시면서 반복이 아닌 답보의 아파차퐁은 썩 반갑지만은 않다. 뭐 이전 작품들이랑 좀 비슷한 결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는 이전 작품들을 전혀 모르겠는데 역시 평론가님들은 다들 아시는 그런 분이신가 봅니다. 김예솔비 평론가님께서는 별 9개를 주시면서 충돌처럼 부딪혀오는 기억의 지층들 서서히 번지는 세계의 파동이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네티즌 리뷰로도 별 9개를 남겨주시면서 기억을 저장하는 자연을 파동하는 과거, 과거를 발굴하는 인간, 인간을 송신하는 기억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느낌이 관객들이 대중적으로 좋아할 만한 작품이라기보다는 영화제랑 평론가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점점 좀 강하게 드네요. 저는 아무래도 일반 관객에 가까운 취향이기 때문에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조금 듭니다. 그 다음에 라스트 필름이라는 작품인데요. 시놉시스를 한번 읽어보면은 연극영화과 교수이자 영화감독인 상민은 학생들에게 영화를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은 빚쟁이 때문에 학교에 텐트를 치고 사는 남루한 처지다. 돈 안 되는 영화는 그만두라는 주변의 만류와 죽음마저도 쉽지 않은 답답한 현실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사채업자 만복이 나타나 자신의 이야기를 영화로 만들어주면은 빚을 전부 갚아주겠다는 거래를 제안한다. 그 후 상민은 만복과 동행하며 꿈인지 현실인지 모를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라고 이제 시놉시스가 되어 있고요. 영화가 시작되면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한마디 한마디 고집스러움이 묻어있는 음성이라 쉽게 잊을 수 없는 전수일 감독 자신의 목소리다. 요게 아마 그 영화긴 한데 감독님 자신의 이야기를 좀 모티브로 해서 제작한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 감독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이 인상만 보면 야, 좀 뭔가 비범해 보이죠. 뭔가 관상이 그죠? 근데 보면은 다른 작품들은 잘 모르겠는데 요 나는 나를 파괴할 권리가 있다라는 요 제목도 사실 요 영화도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작품인 것 같은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어떤 작품인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지만 한 번쯤은 이렇게 지나가면서 오며 가면서 좀 들어봤을 작품들을 하셨던 감독님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는 분이지만 그 영화계에서는 꽤 유명한 분이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유명한 분이라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네, 그렇죠? 이렇게 평론가들의 평을 읽어보면은 박평신 평론가님은 별 5개를 주시면서 자기 고백과 자아 덕지의 사이에 있다라는 걸 보니까 그 감독님의 이야기를 다룬 게 맞긴 맞나 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희망의 요소라는 작품이 또 개봉을 합니다. 개봉을 하고 시놉시스를 읽어보자면은 남편은 오늘도 아내가 먹지도 않는 아침 밥상을 차리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한다. 그가 하루에 마주하는 유일한 사람은 아내이지만 그녀와의 소통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아내 또한 남편과의 관계에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대학교 교직원인 그녀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듯하다.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만 봐서는 뭐 막장인가 싶기는 한데, 이것도 정보가 잘 없어가지고 뭐 이렇게 딱히 조사는 못했는데, 평론가 평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평식 평론가님은 별 4개를 주시면서 한물간 요소라고 남겨주셨고요. 이용철 평론가님도 별 4개를 주시면서 근대 초입의 단편 소설과 1980년대 신파의 잘못된 결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남선우 평론가님은 별 6개를 주시면서 말보다 솔직한 발로 감정의 지평을 누비다라고 해주셨는데 뭐 그렇게 좋은 평은 받지 못한 작품인 것 같아요. 2022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에 개봉하는 영화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여러분들도 느끼셨듯이 뭔가 대작 영화들은 다 아바타를 피해갔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그 아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상영될 법한 뭐 상영관을 많이는 확보를 못할 것 같은 그런 영화들만 이번 주에 개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영화들은 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놓나 언제 내놓나 상영관 확보는 똑같이 많이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번에도 그냥 개봉을 하지 않나. 오히려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막 손익분기를 못 넘겼을 경우에 좀 큰일 나는 그런 영화들이 좀 피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은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22년 최고의 영화 17편을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자, 더 파벨만스라는 작품인데 요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알고 있는데 국내는 아직 개봉을 안 했고요. 해외에서 굉장히 찬사를 받고 있고 그리고 2022년에 뭐 영화 베스트 몇이라고 해가지고 해외에서 여러 매체에서 꼽는 작품 중에서 이 파벨만스는 빠지지 않고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기대가 됩니다. 빨리 국내에 개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질 결심이 들어갔습니다. 한국 작품 중에서는 유일하게 들어갔고요. 더 우먼 킹 역시도 국내에 개봉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해외 여러 가지 매체에서 뭐 2022년 올해의 영화 베스트 몇 이런 데는 계속 이름을 올리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애프터 선이라는 작품, 그리고 에밀리 범죄의 유혹, 뿌띠 마망, 디센던츠, 해프닝, 틸, 에브리띵 에브리웨어 올 앳 원스. 요거. 그리고 탑건 매버릭, 굿보스, 우연과 상상. 야, 우연과 상상이 여기 들어갔네. 우연과 상상, 그리고 히어로, 길 위의 가족, 타르 애프터양. 야, 요게 들어갔습니다. 애프터양 같은 경우는 저도 한번 다뤘었던 작품인데, 너무 괜찮죠? 괜찮은 작품이라서 여기에 들어갈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타르 같은 경우도 이제 어디서 빠지지 않고 2022년 베스트 몇 이런데 계속 꼽히고 있는 작품인데, 케인트 블란쳇이 이제 주연을 맡아서 한국에는 내년 1월에 개봉할 예정이니까요.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2차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 여기서 좀 달랐던 거는 지금까지는 그 각각 캐릭터 위주로 좀 짧은 영상만 담았는데 요 2차 예고편에서는 경기 장면도 얼핏얼핏 나오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추가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미 개봉을 했는데 스즈메의 문단속과 함께 슬램덩크가 지금 굉장히 흥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바타랑 뭐 블랙팬서 이런 거 다 제끼고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애프터 선은 다큐멘터리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가 정보가 잘 없어서 못 찾아봤는데 한번 볼게요. 다큐멘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어른이 된 소피가 오랜만에 아빠와 티르키예의 리조트에서 보냈던 어느 여름 휴가를 추억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영화제에는 이미 다 공개가 됐나 봅니다. 94회 미국 비평가 협회상을 수상을 했고, 평범한 10대 소녀인 소피는 그동안 자신에게 소홀했던 아버지와 단둘이 튀르키예로 여행을 떠난다. 아버지와 처음으로 둘만의 오붓한 시간을 즐기는 동안 소피는 어떻게든 자신을 즐겁게 해주려는 아버지의 새로운 이면을 보게 되는데, 성인이 된 소피의 회상으로 시작되는 애프터선은 스코틀랜드 출신의 샬럿 웰스의 데뷔작으로 감독이 자신의 아버지와 실제로 겪었던 실화를 바탕으로 한다. 데뷔작이라고는 믿기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난 스토리 구성과 절제되었지만 깊이 있는 연출력을 선보인다. 부녀 간의 애틋하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를 그린 애프터선은 올해 칸 영화제 비평가 주간에 처음 소개되었으며 관객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회제되었던 작품 중에 하나다라고 하네요. 네. 다큐멘터리는 아닌 것 같고 부녀 간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인 것 같습니다. 슬램덩크가 지금 일본에서 흥행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흘러왔네요. 네, 그 다음은 황정민 배우와 현빈 배우의 주연인 교섭의 공식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 그 임순례 감독님의 작품이죠. 이렇게 포스터도 공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1월 18일에 개봉을 할 예정이고 아마 메가박스에서 배급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2007년 샘물교회 선교단 아프가니스탄 피랍 사건을
소재로 했다라고 하는데 요 사건이 뭔지 찾아보면요. 2007년에 대한민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분당 샘물교회 교인들이 정부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이유로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 입국했다가 결국 현지 이슬람 근본주의 과격단체 탈레반에게 인질로 붙잡힌 사건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을 생환시키기 위해서 많은 자금과 인력을 투입해야만 했다라고 하네요. 이 뒤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좀 당연히 부정적인 여론들 위주라 가지고요. 저는 요런 사실이 있었다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영화라고 하고요. 분쟁 지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인들이 탈레반에게 납치되는 최악의 피라 사건이 발생한다. 교섭 전문가이지만 아프가니스탄은 처음인 외교관 제호가 현지로 향하고 국정원 요원 대식을 만난다. 원칙이 뚜렷한 외교관과 현지 사정에 능통한 국정원 요원. 입장도 방법도 다르지만 두 사람은 인지를 살려야 한다라는 목표를 향해 함께 나아간다. 살해 시한은 다가오고 협상 상대, 조건 등이 시시각각 변하는 상황에서 교섭의 성공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지는데 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조금 드는 생각은 부디 피랍 사건이 발생했던 그 피해자들을 뭔가 좀 미화시킨다거나 지나치게 불쌍하게 묘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좀 어떻게 피랍이 됐든 간에 이 주인공들은 본인의 임무가 이들을 구출해 오는 것이 임무이기 때문에 그것에 최선을 다한다.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이들을 조금이라도 좀 미화시킨다거나 이런 시도가 보인다면은 아마 이 사회적으로 이미 많이 논란이 되었었던 사건이 기반이기 때문에 좀 많이 여론이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근데 이 당시의 여론을 만약에 감독님이든 제작진들이 알았다라면은 충분히 조심해서 만드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제작이 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코로나랑 여러 가지 변수들 때문에 좀 제작하기 힘들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네요. 그죠? 그 다음 소식은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지금 나폴레옹을 촬영을 하셨죠. 근데 이 나폴레옹 역할을 맡았던 주연이 호아킨 피니스인데요. 이 호아킨 피니스 때문에 영화를 다시 썼다라는 인터뷰를 남겼습니다. 먼저 이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은요, 2023년에 애플 TV 플러스에서 방영 예정인 영화이고요. 테스트 상영회가 있었는데 미리 시청한 이들의 반응은 명작이라는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네요. 감독님 명성에 맞게 충분히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호아킨 피닉스 때문에 영화를 다시 썼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 호아킨 피닉스가 작업을 하면서 그냥 시킨 대로 연기를 한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그 나폴레옹이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개선점에 대한 그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해요. 근데 거기에 대부분 맞춰줬다고 합니다. 근데 맞춰줬던 이유는 그의 말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건설적이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 호아킨 피닉스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정말 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많은 고민 후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내용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 제작진들 입장에서도 그 의견들을 다 수용을 해준 게 아닌가.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도 테스트 상영회에서 굉장히 호평을 받았다고 하니까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꼽았던 2022년 올해 영화 중에 한 편이었던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가요. 그 1월 5일 날 웨이브에서 독점 스트리밍 서비스를 한다고 하니까 많이들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이 사랑받았던 작품이기도 하죠. 그리고 넷플릭스가 2023년 초부터 계정 공유를 쳐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계정 공유를 하는 그 요금제를 따로 낸다는 얘기도 있고 IP 기반으로 해가지고 비슷한 지역이 아니면은 비슷한 공간이 아니면은 쳐낸다 이런 얘기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거를 말만 하는 게 아니라 2023년 초부터는 이제 실행에 옮기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긴 해요. 근데 어떤 식으로 적용할지는 한번 지켜보도록 합시다. 네, 좋아요. 정의라는 작품에
예고편이 공개가 됐는데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이고요. 연상호 감독님의 작품입니다. 크로노이드사의 AI 전투용병 정의가 곧 출시됩니다. 라는 짧은 시놉시스만 가지고 있는데, 전투용 안드로이드에 대한 이야기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요 한 줄만 가지고는 어떤 작품인지 좀 예측하기 어렵긴 합니다. 종말이 닥친 22세기의 지구 AI 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 팀장이 내전을 끝내기 위해 프로젝트를 이끈다. 자신의 어머니이자 영웅으로 추앙받던 군인의 뇌를 복제하는 프로젝트인데 라는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강수현 배우님께서 이 작품에 또 출연을 해주셨는데요. 오랜만에 복귀작으로 이 작품을 선택을 하셨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 작품이 또 유작이 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현주 배우님과 류경수 배우님이 나오시는데 김현주 배우님은 유독 연상호 감독님이랑 작품을 자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은 거의 200억이라는 제작비가 투입된 대작이라고 합니다. 그죠? 이 연상호 감독님이 부산행으로 실사화 영화를 하고 나서부터는 좀 좋은 평을 못 받고 있긴 해요. 물론 흥행은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평론가들이 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영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분들은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분은 아니세요. 각본만 쓰고 제작은 안 하신 작품들은 의외로 좀 흥행을 많이 하는 케이스도 있는데, 본인이 직접 감독이나 제작을 하신 작품들은 좀 여러 가지 호불호가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작하고 계신 이 정이라는 작품에 대해서도 기대 반 우려 반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뭐 부산행도 괜찮았고요. 반도도 저는 뭐 그 엔딩씬만 빼면은 뭐 그럭저럭 재밌게 봤어요. 뭐 물론 뭐 염력 이런 거는 뭐 보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걱정하고 계시긴 하죠. 네, 근데 이 연상호 감독님이 이 정의 다음에도 여러 가지 대작들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는 기생수 더 그레이라는 작품이 예정이 되어 있고, 어, 많은 분들이 만화책 기생수를 되게 좋아하시죠. 명작으로 꼽는 작품이긴 한데, 이거를 그냥 원작의 세계관만 가져온 새로운 이야기일 것 같다라고 하고요. 이 원작에서 주인공은 남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성별을 여자로 변경을 해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관만 가져온 뭐 다른 이야기가 될 것 같다라고 하네요. 이정현 배우도 이제 반도에 이어서 같이 출연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선산이라는 또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제작을 하시는데 존재조차 잊고 지내던 작은 아버지의 죽음 후 남겨진 선산을 상속받게 되면서 불길한 일들이 연속되고 가족의 비밀이 드러난다라는 짧은 시놉시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이것만 가지고 이제 판단은 힘든데요. 여기서도 김현주 배우님이랑 같이 작업을 하시고요. 정확히 어떤 작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뭐 추이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이랑 영화 뉴스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는데요. 목도 덜 풀린 상태라 가지고 지금 목이 되게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늦게까지 함께 해주신 만큼 뭐라도 조금이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네요. 자, 오늘 녹화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